새벽 4시 한은정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육수를 끓이고 있었다. 40년째 변함없는 시간이었다. 가스불 위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사골, 국물에서 피어나는 하얀 김이 작은 주방을 가득 채웠다. 오늘도 맛있게 끓여주렴. 은정이 큰 국자로 육수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이 말은 그녀가 매일 아침 육수에게 건네는 인사였다.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말을 거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했다. 그런데 오늘은 왠지 달랐다. 평소보다 유독 진한 향이 났고 국물 색깔도 더욱 깊었다. 은정은 잠시 국자를 멈추고 육수를 바라보았다. 마치 육수가 마지막인 것처럼 완벽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잘 우러났을까? 은정이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국자를 들었을 때였다. 뒤쪽에서 탁탁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보니 오래된 전기 배선에서 작은 불꽃이 튀고 있었다. 은정은 재빨리 가스불을 끄고 전기 차단기를 내렸지만 이미 늦었다. 아니야, 안 돼. 불은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마른 나무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은 불에 취약했다. 은정은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왔지만 그녀의 모든 것이 담긴 국수집은 이미 화염에 휩싸여 있었다. 은정의 절규가 새벽 하늘을 찢었다. 40년 동안 그녀의 삶 전부였던 공간이 불타고 있었다. 아침마다 닦던 테이블,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홀, 그리고 그녀만의 비법이 담긴 주방까지 모든 것이 재가 되어 가고 있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건물의 절반이 무너져 내렸다.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의 시선은 모두 초라한 잠옷 차림으로 서 있는 은정에게 쏠렸다. 저 할머니 이제 어떻게 살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됐네. 국수집 하나로 근근히 살던 분인데 나이도 많으신데 이제 뭘 하시겠어? 자식들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은정의 귀에 들렸지만 그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타들어가는 국수집을 바라볼 뿐이었다. 하지만 은정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바로 어제 그녀는 인생을 바꿀 계약서에 서명했었다. 한은정 사장님, 정말 최종 결정이신 거죠? 은정 육수, 브랜드 사용권과 레시피, 독점 계약, 계약금 150억 원입니다. 대한식품 김 부장의 말이 아직도 귀에 선했다. 전국 체인점 사업을 위해 그녀의 육수 레시피를 사고 싶다는 대기업의 제안이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거부하기 어려웠다. 은정은 불타는 국수집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어쩌면 이것도 운명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평생 지켜온 가게는 잃었지만 그녀에겐 이제 상상도 못했던 거대한 돈이 있었다. 하지만 내 자식들은 이 사실을 모르지. 은정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다. 세 자녀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어머니가 힘들 때 과연 누가 진심으로 다가와 줄까? 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와 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의 태도는 얼마나 달라질까?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볼까? 은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불쌍한 어머니인 척 자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기로 마음먹었다. 150억이라는 거금은 은밀히 숨겨둔 채 말이다. 소방관이 다가와 괜찮으시냐고 물었을 때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에 서 있었다. 새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다. 은정은 마지막으로 재가 된
국수집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시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될 것이었다. 과연 그녀의 세 자녀 중 누가 돈이 아닌 마음으로 어머니를 받아들일까? 화재 현장을 정리하는 소방관들 사이에서 은정은 혼자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화재가 난 지 사흘째 되는 날, 한은정은 임시로 머물던 동네 여관에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초라했다. 화재 당일 입고 있던 낡은 점퍼는 여기저기 그을음이 묻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사흘 동안 제대로 빗지 못해 엉클어져 있었다. 은정은 천천히 점퍼를 만져보았다. 이 점퍼는 10년 전 막내딸 소라가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다. 당시 대학생이던 소라가 아르바이트비를 모아 사준 소중한 선물이었는데 이제는 화재의 흔적으로 얼룩져 있었다. 이 모습 그대로 가야지. 은정은 일부러 머리를 더 헝클어뜨렸다. 세수도 대충 하고 낡은 운동화까지 신었다. 거울을 다시 보니 정말로 모든 것을 잃고 갈 곳 없는 노인의 모습이었다. 사실 은정의 통장에는 150억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었다. 당장 호텔에서 며칠이라도 편안히 지낼 수 있었고 새 옷을 사서 깔끔하게 차려입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의도적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을 선택했다. 내 자식들이 이런 어머니를 과연 받아줄까? 은정은 가방에서 3장의 주소록을 꺼내 보았다. 첫째 도윤은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부유하게 살고 있었고, 둘째 민서는 스타트업을 한다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다. 막내 소라만 결혼 후 어려운 형편에도 가끔 안부 전화를 하곤 했다. 순서대로 가보자. 큰아들부터. 은정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택시비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돈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해서였다. 버스에 오르며 그녀는 다른 승객들의 시선을 느꼈다. 몇 명이 그녀의 그을린 점퍼를 보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할머니 화재 피해자인가 봐. 정말 안 됐네. 나이 드신 분이.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이것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가 평생 품어왔던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행이었다. 과연 자식들이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심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이었다. 버스가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은정은 잠시 망설였다. 이곳은 그녀가 평소 오기 어려운 곳이었다. 반짝이는 건물들과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녀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 보였다. 첫째, 아들의 성형외과는 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다. 은정은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고급 카페들과 명품 매장들이 즐비한 거리에서 그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다. 도윤이가 이런 곳에서 일하고 있구나. 성형외과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은정은 잠시 멈춰 섰다. 유리창 너머로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보였다. 대기실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앉아 있었고 직원들은 모두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은정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을린 점퍼, 엉클어진 머리, 그리고 지친 얼굴. 이 모습으로 들어가면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괜찮아. 진짜 어머니라면 이런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성형외과 문을 열었다. 리셉션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오셨는지요? 한도윤 원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어머니라고 전해주세요.
직원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다. 은정은 그 표정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 이런 고급스러운 곳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뜻이었다. 잠시 후 도윤이 나타났다. 하얀 가운을 입은 그의 모습은 의젓하고 성공한 의사의 풍모가 물씬 풍겼다. 하지만 어머니를 본 순간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편함이 동시에 스쳤다. 어머니, 갑자기 어떻게? 도윤아, 국수집이 불타버렸어.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슬픈 마음이었다. 평생의 터전을 잃은 슬픔과 동시에 아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느끼는 또 다른 슬픔이 겹쳐 있었다. 네, 불이 났다고요? 도윤은 주변을 의식하며 어머니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다. 은정은 그 모습에서 이미 답을 얻은 것 같았다. 아들은 자신이 당황스러워한다는 것을 숨기려 하고 있었다. 상담실에 앉은 은정은 가방에서 불에 탄 국수집 사진을 꺼내 보였다. 도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어머니, 정말 다 타버린 거예요? 응,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보험도 만료되어서. 은정은 일부러 더 초라하게 말했다. 그리고 조용히 아들의 반응을 관찰했다. 과연 이 아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어머니를 진심으로 도와줄까? 아니면 체면과 현실을 이유로 외면할까? 도윤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은정은 그 침묵 속에서 이미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었다.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다. 어머니, 일단 집으로 가시죠. 도윤은 어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묻어 있었다. 상담실을 나서며 그는 직원들에게 작은 목소리로 지시했다. 오늘 오후 예약 손님들께는 원장 개인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연락드려. 은정은 아들의 이런 모습을 놓치지 않았다. 어머니 때문에 병원 일정을 조정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고급 수입차에 올라타는 순간 은정은 더욱 초라함을 느꼈다. 깨끗한 가죽 시트와 그을린 점퍼의 대비가 극명했다. 도윤은 운전하면서 계속 백미러로 어머니를 훔쳐보았다. 어머니, 정말 다른 데 갈 곳은 없으세요? 없어. 국수집이 내 전부였는데. 은정은 일부러 더욱 처량하게 말했다. 도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 백미러를 통해 보였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은정은 잠시 숨이 막혔다. 3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의 위압감이 대단했다. 현관에서부터 대리석으로 마감된 로비까지 모든 것이 그녀가 살던 세계와는 달랐다. 여기가 도윤이 내 집이구나. 네, 어머니. 엘리베이터 타세요. 28층에 도착해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은정은 더욱 놀랐다. 넓은 거실과 고급 가구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값비싼 그림들까지. 이 모든 것이 아들의 성공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때 안쪽에서 며느리 서지우가 나타났다. 명품 원피스를 입고 완벽하게 화장한 그녀는 은정을 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님, 갑자기 어떻게? 지우야, 국수집이 불타버렸어. 갈 곳이 없어서. 지우의 눈빛이 복잡하게 변했다. 그녀는 도윤을 쳐다보며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 했다. 어머님, 일단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지우는 겉으로는 예의를 갖췄지만 은정은 그녀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아빠, 할머니, 왜 이렇게 더러워?
갑자기 초등학생 손자 준호가 나타나 천진하게 물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지우는 급히 아이의 입을 막으며 방으로 데려갔다. 준호야, 할머니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지만 아이의 말은 이미 은정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손자조차 자신을 그런 시선으로 보고 있다는 현실이 쓰라렸다. 도윤은 어색한 침묵을 깨뜨리려 애쓰며 말했다. 어머니, 일단 씻으시고 옷도 갈아입으세요. 지우가 옷을 좀 준비해 줄 거예요. 고마워, 도윤아. 욕실에서 뜨거운 물로 몸을 씻으며 은정은 복잡한 마음이었다. 화재의 그 흐름을 씻어내면서도 마음속 상처는 더욱 깊어지는 것 같았다. 지우가 준비해준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자 도윤 부부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중요한 회의를 하다가 은정이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 어머니, 앉으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것처럼 차갑고 전문적이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아요. 병원 운영비에 아이 교육비까지, 그리고 이 아파트도 대출을 끼고 있고요. 지우가 거들어 말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 오래 계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웃들 시선도 있고, 아시잖아요. 이런 동네는 체면이 중요해서요. 은정은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도윤의 표정을 관찰하고 있었다. 아들은 아내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고 있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니? 어머니, 임시로 모시는 곳이 있어요. 깔끔하고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도윤이 테이블 위에 요양원 팸플릿을 밀어넣었다. 은정은 그 팸플릿을 바라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결국 이런 선택을 하는구나. 은정은 팸플릿을 들어보지도 않았다. 대신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도윤아, 어머니가 정말 짐이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다만 현실적으로 어머니는 체면에 걸린다는 뜻이지.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우는 옆에서 시계를 힐끔 보며 조급해하고 있었다.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첫째, 아들은 이미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은 어머니가 아닌 자신의 체면과 편이었다. 그럼 나는 가볼게.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일단 하룻밤만. 됐어. 내가 어떤 마음인지 이제 알겠다. 은정은 다시 그을린 점퍼를 걸쳤다. 도윤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은정은 이미 현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닫히며 아들의 모습이 사라질 때 은정의 마음에는 첫 번째 답이 새겨졌다. 성공과 부, 그리고 체면 앞에서 혈육의 정은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서글픈 진실이었다. 이제 둘째를 가볼까. 은정은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도윤의 집을 나온 은정은 지하철을 타고 홍대 근처로 향했다. 둘째 아들 민서가 운영하는 스타트업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다. 전철 안에서 그녀는 첫째에게서 받은 상처를 사기로 했었다. 민서는 다를 거야. 어려서부터 착했던 아이인데,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과연 둘째는 어떨까? 홍대 입구역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작은 건물 3층에 네오테크라는 간판이 보였다. 민서의 회사였다. 은정은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숨이 차올랐다. 사무실 문을 열자 개방형 사무공간이 나타났다. 젊은 직원 서너 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도윤의 병원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어수선하고 바쁜 스타트업 특유의 활기가 느껴졌다. 민서야. 뒤쪽 책상에서 일하던 민서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본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민서는 급히 일어나 어머니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듯 했다. 어머니, 왜 이런 차림으로? 무슨 일이세요? 민서야, 국수집이 불타버렸어. 네, 불이 났다고요? 민서의 표정이 급변했다. 도윤과는 달리 그는 진심으로 놀라는 것 같았다. 어머니,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정말 다 타버린 거예요? 응,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그래서 너희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야. 민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어머니, 일단 집으로 가시죠. 서린이도 어머니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민서의 집은 강남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신축 빌라의 작은 투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며느리 박서리는 임신 8개월의 몸으로 어머니를 맞았다. 어머님, 어떻게 이런 일이? 서리는 도윤의 아내 지우와는 확연히 다른 반응을 보였다. 진심으로 놀라며 어머니를 걱정하는 모습이었다. 서리나, 미안하다.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오셔야죠. 서리는 바로 방을 치우고 이불을 깔기 시작했다. 임신 중인 몸으로 부지런히 움직이는 며느리를 보며 은정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저녁을 먹으며 민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상황도 그리 좋지 않아요. 무슨 말이니?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요. 투자 유치도 계속 실패하고 있고 이대로라면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서린이 옆에서 덧붙였다. 어머님, 그리고 곧 아기도 태어나는데 방도 하나밖에 없고 솔직히 어머님을 모실 여유가. 서린은 말을 끝내지 못했다. 하지만 은정은 그 뒷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민서와 서린이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다. 그러더니 서린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요양원 브로셔였다. 어머님, 여기 괜찮은 곳이 있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병도 잘해주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할게요. 은정은 그 브로셔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결국 둘째도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었다. 형과 다를 바 없이. 민서야, 너도 어머니가 짐이구나.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야, 알겠어. 너희도 살기 어려운데 늙은 어머니까지 떠안으면 힘들겠지. 민서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뭔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서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 꼭 모실게요. 상황이 나아지면이라는 말에서 은정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결국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그때 생각해보겠다는 뜻이었다. 지금은 부담스럽다는 의미였다.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나는 막내한테 가볼게. 어머니, 소라는 형편이 더 어려워요.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가볼게. 혹시 모르잖아. 민서는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은정은 이미 마음을 정한 후였다. 그녀는 다시 낡은 점퍼를 걸치고 민서의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서린이 다가왔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마음은 괜찮다, 서린아. 너도 임신 중인데 무리하지 마라. 하지만 은정의 마음속에는 두 번째 실망이 깊이 자리 잡았다. 둘째도 결국 현실 앞에서는 어머니보다
자신의 상황을 우선시했다. 빌라 앞에서 택시를 잡으며 은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하루 종일 두 아들을 만났지만 얻은 것은 실망뿐이었다. 이제 소라만 남았구나. 마지막 희망을 품고 은정은 막내딸에게로 향했다. 저녁 7시 은정은 서울 외곽의 낡은 주택가에 도착했다. 막내딸 소라가 사는 곳이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다. 계단 옆에는 작은 화분 몇 개가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다. 소라가 키우는 꽃들이구나. 은정은 그 화분들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다. 어려운 형편에도 꽃을 키우는 딸의 마음씨를 느낄 수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아이의 웃음소리와 함께 발소리가 들렸다. 누구세요? 소라야, 엄마야. 문이 열리자 소라가 나타났다. 앞치마를 두른 채 약간 지친 표정이었지만 어머니를 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엄마, 어떡해.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소라는 어머니의 그을린 점퍼와 지친 모습을 보고 즉시 알아차렸다.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소라야, 국수집이 불타버렸어. 네, 불이 났다고요?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즉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안내했다. 반지하 집은 정말 작았다. 거실 겸 부엌이 고작 몇 평 되지 않았고 방도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뒤좁은 공간 곳간곳마다 소라의 정성이 느껴졌다. 깔끔하게 정리된 가구들과 벽에 붙인 가족 사진들, 그리고 아이가 그린 그림들까지. 엄마, 다치신 데는 없어요? 정말 다 타버린 거예요? 소라는 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연신 몸을 살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괜찮아, 소라야. 다만 갈 곳이 없어서. 그때 안쪽에서 소라의 남편 정혜준이 나타났다. 작업복 차림의 그는 퇴근 후 씻지도 못한 모습이었지만 어머니를 보자 즉시 인사를 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그런데 무슨... 소라가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자 혜준의 얼굴도 심각해졌다. 어머님, 정말 큰일이네요. 일단 편히 쉬세요. 혜준아, 미안하다. 갑자기 들이닥쳐서.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요. 혜준의 말은 진심이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은 눈에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만큼은 따뜻했다. 할머니, 그때 방에서 7살 손자 민규가 뛰어나왔다. 어머니에게 혼날까봐 조심스럽게 굴던 첫째, 집 손자와는 달리 민규는 거침없이 할머니에게 달려들었다. 민규야, 할머니 옷이 더러우니까. 소라가 말리려 했지만 민규는 이미 은정의 품에 안겨 있었다. 할머니, 왜 이런 옷 입었어요? 아프세요? 할머니 집이 불타버려서 그래, 민규야. 그럼 할머니, 우리 집에서 살면 되잖아요. 민규의 천진한 말에 소라와 혜준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은정은 그들의 표정에서 고민을 읽을 수 있었다. 이 좁은 집에 어머니까지 모시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었다. 민규야, 할머니는... 소라가 아이를 달래려 하자 혜준이 말을 가로막았다. 소라야, 어머님은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지. 하지만 여보, 방도 하나뿐이고. 그럼 우리가 거실에서 자면 돼. 어머님께 방을 드리자. 혜준의 말에 은정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사회는 돈도 없고 집도 좁지만 마음만큼은 넓었다. 소라도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엄마. 우리가 모셔야죠. 비좁아도 가족이잖아요. 은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두 아들은 넓은 집과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했는데 가장 어려운 형편의 막내딸은 기꺼이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려 하고 있었다. 소라야, 엄마 걱정 마세요. 혜준이 오빠도 일자리 더 알아보고 있고 저도 아기 낳고 나면 일할 수 있어요. 소라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다. 생활고로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 거친 손에서 은정은 오히려 두 아들에게서 느끼지 못한 따뜻함을 느꼈다. 우리 저녁 더 먹어요. 엄마 많이 힘드셨죠? 소라가 김치찌개에 밥을 더 퍼주었다. 값비싼 요리는 아니었지만 은정에게는 그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다. 소라야, 정말 미안해. 내가 제일 어려운 형편인데.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소라의 말에 혜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저희 집이 좁긴 하지만 정성껏 모실게요. 민규가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말했다. 할머니, 내 장난감도 같이 가지고 놀아요. 레고도 있고 로봇도 있어요. 은정은 손자의 순수한 눈빛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 아이는 할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저 할머니가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며 소라 가족은 어머니를 위해 방을 정리했다. 좁은 방이지만 깨끗한 이불을 깔고 작은 화분까지 놓아주었다. 엄마,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다, 소라야. 은정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 하루 동안 두 아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딸의 따뜻함으로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은정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가장 가난한 딸이 어머니를 가장 따뜻하게 받아주었다.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가난하기 때문에 더 마음이 따뜻한 것일까? 아직 확신하기는 이르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해. 은정은 150억이라는 비밀을 품고 눈을 감았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다. 소라의 집에서 보낸 첫날 밤, 은정은 좀처럼 잠이 들지 않았다. 작은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이 가족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라와 혜준의 작은 속삭임, 민규의 고른 잠숨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물소리까지. 새벽 5시 은정은 일어나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거실에서 소라가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좁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밥을 짓는 모습이 과거의 자신과 닮아 있었다. 소라야,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엄마 깨셨어요? 혜준 오빠 일찍 나가야 해서요. 현장일이라 새벽부터 시작이거든요. 소라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며 웃었다. 혜준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나가야 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혜준이 작업복을 입으며 인사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 거실 바닥에서 잤다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다. 혜준아, 미안해. 내 때문에 너희가 고생하는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끼리 당연한 일인거려. 혜준은 간단히 아침을 먹고 현장으로 떠났다. 은정은 사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돈 많은 두 아들은 어머니를 부담스러워했는데 가난한 사위는 기꺼이 자신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었다. 아침 8시 민규가 학교에 갈 시간이었다. 소라는 아이의 가방을 싸주며 도시락까지 챙겨주었다. 민규야, 할머니랑 인사하고 가렴. 할머니, 다녀올게요. 민규는
할머니에게 달려와 꼭 안겼다. 은정은 손자를 안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이는 할머니가 집에 온다고 해서 불편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좋아했다. 민규야, 학교 잘 다녀와.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할머니 이야기해도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할머니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산다고요. 친구들이 부러워할 거예요. 민규의 말에 소라가 당황했다. 민규야, 그런 말 하면 안 돼. 할머니가 어려운 상황이셔서. 괜찮아, 소라야. 은정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아이에게는 할머니의 상황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민규가 학교에 간 후 은정과 소라는 함께 집안일을 했다. 좁은 집이지만 구석구석 깨끗하게 정리하는 딸의 모습에서 은정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았다. 소라야, 내가 이렇게 살림을 잘하는 줄 몰랐네. 엄마가 잘 가르쳐 주셔서요. 국수집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소라는 간단한 라면을 끓였다. 계란 하나를 넣고 김치를 곁들인 소박한 점심이었지만 은정에게는 맛있었다. 소라야, 내가 있어서 생활비가 많이 들지. 엄마, 그런 걱정 마세요. 우리끼리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은정은 딸의 걱정을 읽을 수 있었다.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에 식구가 하나 늘어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오후 3시 민규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평소보다 일찍 끝나는 날이었다. 아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할머니를 찾았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민규야, 학교는 어땠니? 내 친구들한테 할머니 이야기했어요. 다들 부러워했어요. 민규는 할머니 옆에 바짝 앉으며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다. 은정은 손자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할머니, 우리 같이 그림 그려요. 민규는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가져왔다. 은정은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할머니, 뭐 그릴 거예요? 글쎄, 뭘 그릴까? 저희 가족 그려요.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민규의 제안에 은정은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당연히 가족의 일원이었다. 두 사람은 함께 그림을 그렸다. 민규는 서툰 솜씨로 가족들을 그렸다. 아빠, 엄마 자신, 그리고 할머니까지. 작은 반지하 집 앞에 4명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다. 할머니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은정은 손자가 그린 그림을 바라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두 아들의 집에서는 손자들이 할머니를 멀리했는데 이 아이는 할머니를 가족의 중심에 그려 넣었다. 저녁 6시 혜준이 일을 마치고 돌아왔다.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했음에도 그는 밝은 표정으로 가족들을 맞았다. 어머님,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규와 그림 그리며 잘 보냈어. 혜주는 민규가 그린 가족 그림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민규야, 그림 잘 그렸네.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지. 저녁 식사 시간, 소라는 혜준의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다. 값비싼 재료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이었다. 할머니, 내일도 같이 그림 그려요. 그래, 민규야. 할머니, 우리랑 계속 살 거죠? 민규의 순진한 질문에 식탁이 조용해졌다. 소라와 혜준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규야, 할머니는. 소라가 뭔가 말하려 할 때 민규가 갑자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은정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돈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는 순수한 사랑이었다. 이 아이는 할머니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그저 함께 있고 싶어 했다. 민규야, 할머니 약속해요. 우리랑 계속 살 거라고요. 은정은 손자의 작은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에서 지금까지 찾고 있던 답을 발견한 것 같았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었다. 나이도 돈도 체면도 상관없이 그저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응, 민규야. 할머니가 여기 있을게. 그날 밤 은정은 손자의 작은 손을 생각하며 잠들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손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소라의 집에서 사흘이 지난 오후, 은정이 민규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다. 소라의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 도윤 오빠 전화해요. 소라가 전화를 받자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소라야, 어머니 거기 계시지? 우리가 지금 가고 있어. 오빠, 갑자기 왜? 어머니 상황이 걱정되어서. 민서도 같이 와. 전화가 끊어지자 소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1시간 후 도윤과 민서가 소라의 집 앞에 나타났다.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더 정중한 모습이었다. 도윤은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고 민서는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다.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도윤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사흘 전 체면을 걱정하며 요양원 브로셔를 메밀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진 모습이었다. 어머니, 저희가 늦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민서도 마찬가지였다. 며칠 전 자금난을 핑계로 어머니를 외면했던 모습과는 180도 달랐다. 은정은 두 아들의 변화된 태도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다. 너희가 왜 여기 왔니? 어머니, 저희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도윤이 진심이 담긴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서도 거들었다. 어머니, 소란의 집은 너무 좁잖아요. 저희가 더 좋은 곳으로 모셔가겠어요. 소라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오빠들, 엄마는 여기서 편하게 지내고 계세요. 소라야, 내 마음은 고맙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이 좁은 집에서 어머니가 얼마나 불편하시겠어. 도윤의 말에 혜준이 나섰다. 형님들, 저희는 괜찮습니다. 어머님을 정성껏 모시고 있어요. 혜준 씨, 마음은 고맙지만 우리가 친자식이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모셔야죠. 민서가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너희는 친자식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때 도윤이 가방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냈다. 어머니, 일단 이거라도 받으세요. 이게 뭐니? 용돈이에요. 저희가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못 차렸는데 이제라도 어머니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민서도 자신의 봉투를 내밀었다. 저도 준비했어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그런 말 할 일이 아니었어요. 은정은 그 봉투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 브로셔를 메밀던 아들들이 갑자기 현금 뭉치를 들고 나타났다. 너희가 왜 갑자기 이러니?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건데. 도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정이 손을 들어 막았다. 됐어. 너희 마음은 알겠으니까 그 돈 치워. 어머니, 이것도 받지 않으시면 저희가 너무. 민서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희가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는지. 두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그냥. 아니야.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은정은 두 아들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들의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스러웠다. 혹시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니? 순간 도윤과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은정은 그 표정에서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누구한테 들었니? 어머니, 저희는 솔직하게 말해. 도윤이 결국 입을 열었다. 대한식품에서 연락이 왔어요. 계약서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다고. 아, 그래서구나.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150억 원의 계약 사실이 알려진 것이었다. 어머니, 그런데 왜 저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말했으면 너희 태도가 달랐을까? 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은정은 다시 물었다. 너희가 지금 여기 온 이유가 정말 어머니가 걱정되어서니? 아니면 그 돈 때문이니? 어머니, 그런 말씀은. 답해봐, 도윤아. 도윤은 입을 다물었다. 민서도 마찬가지였다. 소라가 화가 나서 말했다. 오빠들 정말 실망이에요. 엄마가 어려우실 때는 요양원 보내려고 하시더니 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갑자기 이러시는 거예요? 소라야, 넌 빠져. 도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저도 엄마 딸이에요. 왜 빠져야 해요? 너는 어차피 가난하잖아. 어머니한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도윤의 말에 혜준이 화를 냈다. 형님, 그런 말씀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혜준 씨는 더욱 빠져요. 당신은 사위일 뿐이에요. 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은정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결국 돈 때문이구나. 내가 가난할 때와 부자일 때 이렇게 다르다니. 은정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정말로 끝장을 내야 할 때가 왔다. 너희 모두 조용히 해. 은정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입을 다물었다. 내일 변호사를 부를 거야. 그리고 내 재산을 어떻게 할지 정하겠어. 두 아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은정의 다음 말에 그들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물론 사람을 먼저 지킨 자에게 갈 거야. 다음 날 오전 10시 은정이 부른 변호사 김 변호사가 소라의 작은 집에 도착했다. 좁은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있었다. 도윤과 민서는 어제 밤부터 이곳에서 머물며 어머니 곁을 지켰다. 물론 그들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지만 어머님,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두 아들의 눈이 그 서류에 고정되었다. 변호사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도윤이 조급하게 물었다. 먼저 상속 대상자와 재산 목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은정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전에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은정에게 집중되었다. 사실 나는 지난 며칠 동안 너희들을 시험해 봤어. 시험이요? 민서가 어리둥절하게 물었다. 응. 내가 정말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누가 진심으로 나를 받아줄지 보고 싶었거든. 소라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그럼 처음부터. 소라야, 미안해. 너에게도 비밀로 했구나. 은정은 가방에서 대한식품과의 계약서를 꺼냈다. 화재가 나기 하루 전에 이미 계약을 마쳤어. 은정 육수 브랜드 독점 사용권과 레시피 판매. 계약금만 150억 원이야.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도윤과 민서는 그 금액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1.15억여. 그래. 그뿐만 아니라 매년 로열티도 받기로 했어. 평생 돈 걱정은 없다는 뜻이지. 김 변호사가 계약서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한 계약이시네요. 도윤이 흥분하며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 그런 큰 돈을 왜 혼자 결정하셨어요? 가족들과 상의하셔야죠. 상해,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할 때 상의했니? 도윤의 얼굴이 붉어졌다. 민서가 변명하듯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그때는 상황을 몰라서. 지금은 다르잖아요. 뭐가 다르니?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아서. 은정의 날카로운 질문에 두 아들이 말문이 막혔다. 솔직히 말해봐. 너희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뭐니?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서요. 도윤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다. 정말, 그럼 내가 여전히 빈털털이라면 지금처럼 했겠니? 두 아들이 대답하지 못하자 은정이 계속했다. 도윤아, 너는 나를 본 순간 체면을 걱정했어. 병원 손님들 눈치를 보고 집에 데려가서도 이웃들 시선이 부담스럽다고 했지. 도윤이 고개를 숙였다. 민서야, 너도 마찬가지야. 회사 자금난을 핑계로 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어. 임신한 며느리까지 내세우면서. 민서도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소라는 달랐어. 은정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좁은 집에 나 하나 더 들어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그런데도 기꺼이 자신들이 거실에서 자겠다고 했지. 혜준이도 마찬가지고. 혜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니. 너희 두 아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았던 일이 태준이에게는 당연한 일이었구나. 도윤이 급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모실 건데? 어머니를 위해 더 큰 집으로 이사하겠어요. 최고급 요양 서비스도 받으시게 하고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이지. 그게 아니라. 은정이 손을 들어 도윤의 말을 막았다. 됐어. 나는 이미 결정했어. 변호사가 펜을 준비하며 물었다. 그럼 상속 내용을 말씀해 주시죠. 내 모든 재산을 소라에게 물려주겠어. 순간 도윤과 민서가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안 돼? 저희도 아들인데. 법적으로도 상속권이 있잖아요. 도윤이 필사적으로 말했다. 은정이 차갑게 대답했다. 법적으로는 그래.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민서가 무릎을 꿇고 매달렸다. 어머니, 제발 저희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기회 이미 충분히 줬어. 너희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고. 소라가 당황하며 말했다. 엄마, 저는 이런 건 원하지 않았어요. 소라야, 내가 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선택이야. 은정이 변호사를 바라보며 말했다. 김 변호사님,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해 주세요. 어머님, 하지만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권이 있습니다.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최소한만 주고 나머지는 모두 소라에게. 도윤과 민서가 동시에 소리쳤다. 어머니, 안 돼요.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너희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 사람을 먼저 지킨 곳에 돈과 마음이 머무는 거야. 민서가 울먹이며 매달렸다. 어머니,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소라는 가난해서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도 없어요. 가난해도 마음이 있으면 돼. 너희는 부자면서도 마음이 없었잖아. 도윤이 화를 내며 말했다. 소라, 내가 어머니를 부추긴 거지. 오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 분명히 내가. 도윤아, 은정의 큰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다. 이제 그만해. 내 결정이니까 받아들여. 변호사가 서류에 무언가를 적으며 말했다.
그럼 상속 공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순간 도윤과 민서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스쳤다. 150억이라는 거금이 락내 동생에게 넘어가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후였다.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준 딸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는 확고한 의지였다. 3개월 후, 은정소라, 국수집, 새로 단 간판이 따스한 봄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다. 불타버린 옛 국수집 자리에 새로 지어진 가게는 예전보다 2배는 컸다. 깔끔한 인테리어와 현대적인 시설을 갖췄지만 여전히 정겨운 분위기를 잃지 않았다. 은정은 새벽 4시 여전히 변함없이 육수를 끓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엄마, 육수 상태 어때요? 소라가 옆에서 큰 국자로 육수를 저으며 물었다. 어머니에게 직접 배우는 은정 육수의 비법이었다. 좋아, 소라야, 내가 정말 빨리 는다. 엄마한테 배우는 거려. 모녀가 함께 육수를 끓이는 모습은 따뜻했다. 이제 소라도 어머니만큼은 아니지만 제법 깊은 맛의 육수를 우려낼 수 있게 되었다. 오전 8시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새로 생긴 국수집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할머니, 저도 도와드릴까요? 민규가 학교 가기 전에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물수건을 들고 있었다. 민규야, 학교 가야지. 조금만요. 테이블 닦아드릴게요. 민규는 제법 능숙하게 테이블을 닦았다.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운 것 같았다. 혜주는 새벽 일찍 현장으로 나가는 대신 이제 국수집 운영을 도왔다. 홀서빙과 계산, 그리고 재료 준비까지 척척 해냈다. 어머님, 오늘도 대기 손님이 많네요. 혜준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죠.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다. 은정 육수의 깊은 맛을 보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가끔씩 가게 앞을 서성이는 2명의 남자가 있었다. 멀리서 가게를 바라보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소라야, 저기 사람들 누구 같지 않아? 은정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소라도 고개를 돌려보았다. 엄마, 설마 오빠들. 며칠 전부터 도윤과 민서가 가끔씩 가게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 하지만 들어올 용기는 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들의 사정은 좋지 않았다. 도윤의 성형외과는 최근 의료사고로 큰 타격을 받았고 민서의 스타트업은 결국 문을 닫았다. 2 사람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라고 하시죠. 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니야, 먼저 들어와야 해. 은정은 단호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원한다면 스스로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며칠이 더 지났다. 도윤과 민서는 여전히 가게 주변을 맴돌았지만 들어오지는 못했다. 자존심과 후회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문득 가게 문이 열렸다. 비에 젖은 도윤과 민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어머니, 앉아. 은정은 냉정하게 말했다. 소라와 혜준이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봤다. 2 아들은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앉았다. 머리를 숙인 채 말을 꺼내지 못했다. 은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주문할 거야? 어머니, 저희가 주문 안 하면 나가. 은정의 차가운 말에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국수 2 그릇 주세요. 소라가 국수를 끓이고 은정이 직접 가져다 주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그릇을 받으며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먹어. 두 사람은 조용히 국수를 먹었다. 오랜만에 맛보는 어머니의 국수였다. 어릴 적 먹던 그 맛 그대로였다. 국수를 다 먹고 나서야 도윤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모든 걸 어머니를 돈으로만 보려 했고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민서도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3개월 동안 매일매일 후회했어요. 후회해서 온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정말 변했어요. 도윤이 간절히 말했다. 어떻게 변했는데? 이제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늦었어. 은정의 말에 두 아들이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은정이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다. 정말 변했다면 행동으로 보여줘. 어떻게요? 소라를 도와줘. 국수집 일을 저희가 도와드려도 되나요? 민서가 놀라며 물었다. 가족이니까. 그 말에 두 아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든지 하겠습니다. 급여는 없어. 그리고 소라가 사장이야. 소라 말 잘 들어야 해. 도윤과 민서가 서로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도윤과 민서는 국수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성형외과 원장이었던 도윤은 홀 청소를, 스타트업 대표였던 민서는 설거지를 맡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들 사이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었다. 오빠, 고마워요. 소라가 형들에게 말했다. 소라야, 우리가 고마워해야 해. 내가 어머니 곁을 지켜줘서. 도윤의 말에 민서도 끄덕였다. 맞아. 우리가 바보였어. 한 달이 더 지나자 가족들의 관계는 예전보다 더 끈끈해졌다.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 어느 저녁 가게 문을 닫고 가족들이 모여 앉았다. 민규가 할머니에게 안겨 있고 소라와 혜준이 옆에 앉아 있었다. 도윤과 민서도 자연스럽게 함께 있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네요. 민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은정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되었다. 그래,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은정이 중얼거렸다. 그때 갑자기 도윤이 일어나더니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민서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다. 저희가 정말 못났어요. 용서해 주세요. 은정은 두 아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것 같았다. 일어나.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 하지만 잊지 마라. 돈은 국물처럼 흘러가도 마음은 맛을 남긴다는 걸. 모든 가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은정은 가게의 간판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은정 소라라고 적힌 간판이지만 이제는 진짜 온 가족의 것이 되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도구였다. 하지만 진정한 가족에는 돈보다 강했다. 비록 늦었지만 모든 가족이 그 진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은정 육수가 끓어오르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제는 정말로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하루였다. 사람을 먼저 지킨 집의 돈도 복도 머문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건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셨길 바랍니다. 따뜻한 이야기와 삶의 교훈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